자, 오늘은 크리스마스 버전의 곱등이가 람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해볼 술은요, 람빅인데요. 이 술의 이름은 미켈러 린데만스 스폰탄 바질이라는 술인데요. 저는 데일리샷에서 구매를 했고, 구매할 때 34,900원인가? 그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이 술이고요. 네, 바질. 우리가 아는 그 바질이 들어간 술입니다. 브라질 아니고요, 바질입니다. 자, 먼저 목차를 보시면 람빅이 뭔지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람빅이라는 이름 자체가 되게 생소하기 때문에 그 이름의 유래랑 어떤 특징을 가진 술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람빅의 역사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되게 맥주의 시초라고 알고 계시니까 역사가 길다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시작돼서 현재에는 어떤 정도까지 발달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람빅이 어떤 방식으로 제조되는지, 그리고 람빅의 종류, 그 다음 순서로 미켈러 린데만스 스폰탄 바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5개니까 굉장히 많죠? 하지만 제가 재밌게 해드릴 테니까 자지 마세요. 알았죠? 먼저 람빅이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맥주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라거랑 에일이 제일 기본이잖아요. 근데 이 람빅이라는 술은 맥주기는 하지만 라거랑 에일 아무 것에도 속하지 않는 그런 맥주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사워 맥주, 그러니까 사워 맥주, 신맛이 나는 맥주의 종류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맛이 난다는 것 자체가 맥주가 좀 오염됐다, 기본적으로 좀 산화가 됐다. 지금 현대에서 만들어지는 맥주들은 기본적으로 오염됐다는 개념을 쓰지 않죠. 그래서 이거를 의도적으로 활용한 맥주가 사워 맥주예요. 그래서 이 람빅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 지역 있잖아요. 벨기에에서 생산되는 자연식 발효 맥주를 람빅이라고 하는데, 이 램비크라는 마을이 있어요, 벨기에에. 그 램비크라는 마을 이름에서 이 람빅이라는 이름이 유래됐지 않나 하는 설이 있대요. 어디냐면, 보셔도 잘 모르시겠지만 브뤼셀이라는 곳이 벨기에의 수도예요. 그래서 수도에서도 조금 떨어진 이 지역, 이 마을에서 람빅이 유래됐다 하는 설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술 설명회를 했을 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람빅이 자연 발효식 맥주잖아요. 그래서 자연 발효식 맥주는 기본적으로 야생의 환경에서 발효하는데, 그 매가 끓인 맥즙이 있잖아요. 처음에 이제 맥주를 만들기 시작할 때 쓰는 그 맥즙을 공기와 일부러 접촉해서 효모를 생산해내는 그런 방식으로 양조를 한다고 합니다. 람빅의 기본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총 3가지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500년 전통의 긴 역사, 500년에서 600년 정도 되는 긴 역사를 자랑하는데요.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이 1568년에 그려진 그림이에요. 그리고 좌측 여기 보시면 항아리에다가 뭔가를 옮겨 담는 이 사람 보이죠? 여기에 나온 이게 람빅이라고 합니다. 그 람빅의 종류 중에서도 달달한 람빅이 있어요. 뒤에 가서 설명드릴 텐데, 그 람빅을 지금 이렇게 따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 람빅이 당시에 이렇게 처음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고 묘사가 됐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모든 맥주가 사실 다 야생 발효 맥주였대요. 당연히 이때 당시에는 뭐 어떤 양조법이라든지 그런 게 개발이 잘 안 된 상태다 보니까 이 당시에 만들어지는 방법과 맛을 유지하고 있는 게 현재의 람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다른 맥주들은 1900년대에 들어서서 양조 설비랑 테크닉 같은 게 좀 안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때서 이제 맥주 맛을 조금 안정적으로 일관된 맛을 낼 수 있게 됐는데, 람빅은 지금도 그렇듯이 전통 방식을 고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맛의 일관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름의 특징을 보시면 람빅은 전통 보존 방식을 고수하기 때문에 벨기에 밖에서 제조된 람빅 있잖아요. 그러니까 람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맥주를 람빅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야. 똑같은 방식으로 람빅을 만들어도 벨기에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그걸 람빅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이 인증 마크를 보시면 TSG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 EU에서 벨기에에서 전통 방식으로 만든 람빅 맥주에게만 주는 인증이에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마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크를 달고 있는 람빅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진 람빅 맥주다라는 뜻이에요. 다음을 보시면 두 번째 특징은 변칙적인 맛이에요. 람빅이 옆에 사진 보면은 막 거미줄이 쳐져 있잖아. 이게 과정 자체를 깨끗하게 관리를 하지를 못해요. 왜냐면 오크통이 들어있는 이 숙성 장소가 조금이라도 변화가 되면은 효모가 생기지 않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기후의 영향으로 뭐 온도가 높아져서 효모가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된다든지 이러면은 완전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모가 엄청 좀 예민한 거지. 온도나 뭐 숙소 환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 환경 속에서 매우 변칙적인데 이 상황에서 6개월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요. 이 과정 속에서 맛이 계속 변하는 거야. 매년마다 다르겠죠? 매년 온도가 달라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심지어 최근에는 또 지구온난화로 온도 조절이 힘들대요. 그래서 맛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더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최대한 일정한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 각각 원액을 맛보고 특정 캐스크의 맥주를 일정 비율로 블렌딩을 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완벽하게 똑같은 맛을 구현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개념 때문에 와인도 약간 빈티지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어떤 해에 만들어진 와인이 정말 맛있다, 뭐 맛이 없다 이런 식으로 약간 정해진 게 있잖아요. 그 람빅도 빈티지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에 만들었던 이런 게 생겨요. 보면은 2000년대에 만들어진 괴즈 람빅이 지금 여기 보시면 $600에 팔리고 있죠. 그리고 여기는 98년에 만들어진 게 $950 이런 식으로 약간 빈티지의 개념이 조금 생겨났다고 합니다. 물론 와인보다는 체계적이진 않아요. 가격도 되게 비싸죠. 이게 거의 부르는 게 값이래요. 그렇다고 합니다. 다음은 장기 보관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사실상 람빅은 유통기한이 없어요. 시간이 오래 흘러도 품질이 변하지가 않아서 적절한 장소에서 알맞은 방법으로 보관을 하면 최대 100년까지도 그 맛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상 이거 누가 저번에 설명할 때 얘기한 건데 이미 썩어가지고 더 썩을 게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상당한 기간 부패가 진행이 돼서 더 이상 부패될 게 없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뭐 그 말도 사실 야생 효모가 받아들여지는 과정 자체가 오염이다 보니까 뭐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보시면은 이제 람빅의 역사입니다. 이 옆에 사진은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카를 5세이거든요. 이 사람이 람빅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출생지가 현 벨기에였다고 하고요. 아까 설명했듯이 저 당시 그러니까 1500년대에는 모든 맥주들이 람빅처럼 자연 발효 방식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보시면 1500년대에 최초 람빅이 나왔고 람빅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밀로 만든 맥주의 역사가 꾸준히 이어져는 왔는데 람빅에 대한 특별한 제조 공정이나 그런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맥주의 양조 기술이 특별하게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한 게 아니라 평범한 소작 농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약간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왔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 막 했다 이런 전문적인 서적에 기록된 게 없대요. 그리고 이제 1839년에 람빅에 대한 법이 제정이 되었었는데 이때 람빅을 제조하는 지역은 브레셀이랑 그 인근 지역에만 양조를 할 수 있다 이런 제한이 생긴 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이 람빅이 특유의 독특한 맛을 내는 미생물이 브뤼셀에서만 살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람빅은 브뤼셀 지역에서만 생산된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했었대요. 근데 사실 어떤 사람들이 진짜 이 미생물이 브뤼셀에만 있나? 이렇게 하고 알아봤더니 또 사실 그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람빅 양조장들이 큰 위기에 처했대요. 독일이 벨기에를 침공하잖아요. 람빅 양조장들이 대부분 다 독일 손으로 넘어갔대요. 그리고 독일 스타일의 맥주를 양조하도록 또 강요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전쟁이 끝난 뒤에 다시 조금 인기를 끌다가 또 2차 대전이 시작돼서 또 위기를 겪게 됐었죠. 많은 순환시대가 끝나고 나서 이제 만신창이가 된 람빅 양조장들이 많은 변화를 겪었다고 해요. 어떻게 됐느냐? 전쟁 중에 사용하던 재료가 크게 제한이 됐었대요. 근데 그거를 이제 또 갑자기 공급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시럽이나 색소를 이용해서 람빅을 많이 생산했다고 해요. 근데 또 이게 희한하게 인기를 끌게 된 거야. 그러니까 시럽이나 색소를 넣었더니 맛이 좋아지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게 인기를 끌면서 희귀한 방식의 람빅이 막 탄생하기 시작한 거야. 예를 들면은 라거 맥주에다가 섞은 다음에 다시 효모를 다 제거한 다음에 무슨 향을 첨가하고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희한한 람빅이 막 탄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람빅은 어떤 술이다 하고 약간 정의하는 그런 시기가 됐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거와는 반대로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양조장도 있었는데 이게 점차 좀 수요가 줄어드니까 몇몇 양조장들은 뭉쳐요. 자기들끼리 막 뭉쳐서 람빅 페스티벌 같은 것도 열고 그 용어 같은 것도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하고 그러면서 그 아까 인증 있잖아요. 인증 마크 주는 거 그것도 그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등록을 한 겁니다. EU에서 인증을 받아가지고
다음은 람빅의 제조 방식인데요.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한 방면이거든요. 대략적인 전통 방법을 설명하자고 하면 람빅은 메가즙을 있잖아요. 발효조에다가 펼쳐놓고, 그러니까 오픈된 곳에다가 펼쳐놓고 하루 동안 대기 중에 노출을 시킵니다. 대기 중에 노출시키면서 공기 중에 있는 미생물들이 다 침투되겠죠? 메가즙에. 그럼 이때 야생 효모들이 내려앉은 1차 발효물을 가지고 오크나무통에 넣어요. 그 다음에 또 발효를 시킵니다. 그 기간이 6개월에서 3년 정도 걸리는 거예요.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죠? 자, 대충 사진을 보시면 이런 과정인데 메가즙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볼이랑 밀을 사용해서 이렇게 끓인 다음에 발효조에다가 이렇게 널어놓고 말려요. 말리면서 이 공기 중에 있는 미생물이 여기 달라붙겠죠? 그 뒤에 여기 이제 통에 넣는 거예요. 이 나무 통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병에다가 담는. 이 과정이 6개월에서 3년이 걸리는 거죠. 다음은 람빅 양조 과정인데요. 3가지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메가즙을 만드는 6개월에서 3년입니다. 그 메가즙을 만드는 큰 틀은 보리 메가에 밀 메가를 배합하는 거거든요. 보리 3에 밀 2 정도의 비율로 만든다고 해요. 아래 사진을 보시면 당화를 시키는 당화조 사진이거든요. 되게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죠? 여기 이게 구리로 되어 있어가지고 안에 이제 조금 그 보리의 그 쓴 성분이랑 황 성분을 걸러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칸티용에서 쓰는 당화조입니다. 칸티용이라는 브랜드에서. 그리고 평상처럼 생긴 널따란 오픈 발효조에 끓인 맥즙을 펼쳐놓고 야생 효모와 박테리아가 내려앉는 걸 기다리게 됩니다. 하룻밤 정도. 그게 1차 발효인데요. 사진을 보시면 이래요. 이게 그 발효조거든요. 이 발효조를 쿨쉽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청소해서 여기다가 다 부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그 메가즙이 발효가 되겠죠. 공기 중에 만나서. 발효할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메가즙이거든요. 그래서 공기 중에 이렇게 맞닿아서 약간 이게 발효가 일어나는 거죠. 뽀글뽀글 하면서. 그 다음이 이제 2차 발효인데요. 2차 발효는 나무 배럴에서 6개월에서 3년 동안 발효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내가 말했던 것처럼 이 오크통도 되게 깨끗하지가 못하고 보관하는 숙성실도 굉장히 더러워요.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은 여기 거미줄 있는 거 보여요? 이런 식으로 청소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청소해버리면은 효모들이 다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더러워요. 사진 보시면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더럽죠? 근데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거고 이때 핵심되는 균이 맥즙에 침투를 하게 되고 거기에 유산균까지 더해져서 특유의 신맛이 난다고 합니다. 근데 보면은 사실 그냥 방치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막 그냥 뭐 자연 발효하는 건데 하지만 이 과정이 굉장히 좀 예민해요, 사실. 만들어지는데 이상기후나 악재로 인해서 산패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만드는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대량 생산은 당연히 불가하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람빅이 나무의 종류와 첨가되는 과일에 따라서 다채로운 맛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양조 과정에서 홉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 홉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맥주에 들어가는 홉 있잖아. 근데 그 홉이 원래 향이 되게 강하고 허브 향이 많이 나서 약간 좀 풍미를 올려주는 그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목적으로 홉을 쓰는 게 아니라 이 산패가 너무 잘 일어나다 보니까 방부 효과를 위해서 좀 묵은 홉, 그러니까 조금 오래된 홉을 쓰는 거예요. 그 방부 효과만 누리기 위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다음이 이제 람빅의 종류인데요. 이것도 크게 나누자면 5가지가 있어요. 먼저 3가지를 설명해 드리자면 언블렌디드, 괴즈, 그리고 푸르시 있는데요. 일단 이 3개가 람빅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좀 유명한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먼저 언블렌디드는 스트레이트라고도 하는 람빅의 원액이에요. 그래서 람빅의 원액 자체가 사실 되게 시큼하고 탄산도 없어요. 되게 플랫한 맛입니다. 그래서 양조장의 개성을 잘 드러내는 그런 스타일이고 양조할 때 오크통에 넣고 일정 기간 숙성을 하잖아요. 근데 그 기간에 따라서 풍미가 크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숙성 기간이 짧은 람빅을 어린 람빅, 그러니까 0을 써서 영 람빅이라 하고요. 숙성 기간이 긴 람빅을 늙었다고 해서 올드라고 합니다. 근데 발음이 올드는 아니죠. 우드라고 하는 것 같던데 정확한 발음 아무리 찾아봐도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드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점점점 숙성 기간이 길어질수록 좀 부드러워지고 풍미가 깊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언블렌디드, 그러니까 원액은 그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딱 봐도 탄산 없어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원액에는 늙은 게 있고 젊은 게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너무 튀고 하나는 너무 부드럽고 이러니까 보통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두 개를 섞는다고 해요. 살짝 뽀글뽀글한데 탄산이 거의 없대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어리고 늙은 거를 일정 비율로 섞습니다. 그게 바로 괴즈예요. 이게 제일 많이 알려져 있죠. 람빅을 먹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샴페인과 비슷한 탄산감이랑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야생 효모를 거르지 않고 병 내에 병입을 하기 때문에 계속 발효가 진행되고요. 시간에 따라서 맛이 깊어져서 오래된 람빅들이 좀 재조명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괴즈 또한 양조장에 따라서 맛이 많이 달라지는데요. 배럴 향이 많이 나는 것도 있고 청사과 느낌이 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양조장만의 캐릭터가 많이 살아있는 그런 람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여담인데요. 괴즈라는 이름 자체가 거지라는 프랑스어에서 유래됐다고 하는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괴즈라는 말 자체가 프랑스어로 거지인 거지. 그래서 왜 이게 거지이냐, 왜 어떻게 이름 자체가 거지냐,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 당시에 소장농들, 그러니까 평민들이 이 술을 되게 즐겨 마셨대요.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이 마시다 보니까 술 이름 자체를 그냥 거지라고 지어버린 거지. 네, 그렇다고 합니다. 설이니까요. 어디까지나. 그리고 이제 람빅에다가 과일을 넣고 추가로 숙성시킨 게 바로 푸릇인데요. 이거는 뭐 맛이 조금 예상이 되시죠? 제가 저번에 먹었던 체리 람빅, 그러니까 크릭분 이런 것들이 조금 인기가 많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과일을 넣은 람빅들이 등장을 했어요. 예를 들면 뭐 라즈베리라든지 포도라든지 블루베리라든지 살구, 자두도 있고요. 근데 이 푸릇이라는 게 꼭 과일만을 뜻하는 게 아니어서 막 꽃을 넣기도 하고 뭐였더라? 호두를 넣는 그런 푸릇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특징적으로 아까 괴즈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맛이 깊어진다고 했잖아. 근데 푸릇은 반대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과일의 맛이 옅어져요. 근데 뭐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죠. 사진은 이렇습니다. 이게 괴즈고요. 이게 푸릇입니다. 보이시죠? 다음은 파로랑 가당인데요. 파로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그림에서 막 누가 술 퍼담고 있었잖아. 그 1500년대 그림. 그게 파로예요. 람빅 플러스 다른 스타일 맥주 넣고 설탕 넣고 그렇게 만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람빅인데요. 설탕을 넣은 스타일이어서 날씨가 좀 더워지기 전에 3, 4월에 마시던 낮은 도수의 맥주였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설탕이 메인이다 보니까 가당 있죠. 많이 막 가당 들어간 람빅들의 시초라고 해야죠. 그런 거의 시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맥주나 무슨 술을 만들 때 그런 뭐 설탕의 원료가 되는 뭐 사탕수수라든지 흑당이라든지 이런 거를 넣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발효를 위해서 넣는 거잖아요. 당을 첨가하기 위해서.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맛 때문에, 오로지 맛 때문에 넣은 거라서 발효가 끝난 원액에다가 병입하기 전에 단맛이 나는 설탕이나 무언가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색깔이 좀 흑갈색을 띠고 새콤달콤한 맛이 난다고 해요. 그게 가당키나 하나요. 그게 가당키나 하군요. 재밌다. 그리고 6도 미만의 낮은 도수라서 좀 단맛이랑 신맛이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그런 맥주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 19세기 초에는 유행을 해서 대중적인 인기를 누렸지만 그때 당시에도 사실 굉장히 천대받던 스타일이었어요. 근본이 아니고 막 이것저것 잡다한 거 다 섞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좀 천대를 받았고, 지금도 좀 잡술이라는 인식이 강한데 그나마 가당보다는 전통으로 좀 인정해주는 분위기죠. 그리고 이거를 만드는 양조장도, 8호를 만드는 양조장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마치 곱창이랑 등갈비 섞인 느낌인가? 나는 근본 있지. 너 나 같은 녀석 본 적 있어? 자, 그래서 가당 람빅. 마지막으로 이제 8호가 발전된 게 가당 람빅인데요. 람빅이 좀 특이한 맛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쿰쿰하고 치즈맛 같은 발효 향이 많이 나는 그런 것 때문에 호불호가 되게 많이 갈리는 술이잖아요. 그래서 시대가 변하면서 이 인기가 조금씩 사그라들고 있었어요. 진짜 과일을 넣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거를 첨가하기에는 경제적인 부담이 좀 있었대요. 그래서 이 전통적인 람빅을 만드는 게 힘들어지니까 가당 람빅이라는 게 생겨나게 된 거예요. 가당 람빅이 뭐냐면 람빅에 인공적인 단맛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일 시럽을 넣는다든지 인위적으로 과일 맛이 나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효모까지 살균을 해버립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아까 전에 괴즈 같은 경우에는 살균을 안 하잖아요. 효모 제거를 따로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발효가 이루어지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맛 자체를 균일화하면서 좀 쿰쿰하고 산미가 도는 맛을 좀 없애준 거죠.
그래서 과일 주스 같이 좀 새콤달콤한 맥주를 만드는 거죠. 이게 호불호가 크게 갈리지 않고 맥주를 싫어하는 분한테도 어필을 할 수 있는데 또 다만 좀 깊이가 떨어지고 사실 맛이 좀 단순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찐 람빅 러버들한테는 외면을 받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맞죠? 살균하면 아무래도 신맛이 많이 없어지니까 진입장벽을 좀 낮췄다고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보시면은 뭐 가당 람빅은 생각보다 많이 찾아보실 수 있어요. 다음은 켈러 린데만스 스폰탄 바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